안녕하세요. 김양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 부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요, 조금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1장의 총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정도는 매번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주 많게 출제가 되면 두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출제가 될 건데, 그래도 이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동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하는 입장에서 노동법의 영역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떠한 경향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위한 시간으로 좀 기초에 대한 토대를 좀 마련한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우리 문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여기서 될 건데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건데 우리 구성이 제1절의 노동법의 개념, 그 다음 특수성이 있고요. 3절의 노동법의 경향이 있고 그 다음 법원이 있어요. 그죠?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크게 출제 유력한 부분은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3절 중에서도 노동법의 경향 중에서도 우리가 ILO 핵심 협약 8개가 이제 우리가 핵심 협약이 지금 8개에서 이제 22년도에 22년 6월에 우리가 협약이 2개가 더 그죠? 기본 협약으로 2개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협약이 이제 10개가 됐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조약은 1개입니다. 1개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노동법의 법원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3절과 4절에서 종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강약 조절을 먼저 하고 들어갈 건데 1절하고 2절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된다라기는 조금 어렵고요. 중간에 한 지문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으나 여러분이 노동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의 부분 보시면 이거 다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ILO 핵심 협약에 대한 내용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식으로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 그거 정확하게 암기를 하실 거고요. 이제는 핵심 협약이 8개가 아니고 10개로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재에다 정리를 해드렸고, 자, 4절의 노동법의 법원에서는 법원인 것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이라는 게 뭔지 일단 우리가 배울 거고, 그 다음 법원이 아닌 것 중에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행정해석과 판례예요. 행정해석과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일단은 암기를 하실 건데, 요거 뒤에서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그 다음 법원에서 법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법관이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에서요, 이 사건을 해결할 때 어떠한 근거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가, 이게 바로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는 정의 규정으로 법의 존재 형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법관이 어떤 케이스에서 이런 거를 해결을 할 때,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까,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그 법원이 되는 게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 게 행정해석과 판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판례가 왜 법원이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는요, 영미법 국가처럼 불문법 국가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법전이 있는 성문법 국가라고 얘기해요. 이거 자세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결론만 아시면 돼요. 성문법 국가다, 즉 대륙법 체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륙법 체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법률이 근거하는 거지. 그죠?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은 같지만 법원으로서 기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법의 존재 형식들이 하나의 근로관계에서 하나의 근로자한테 여러 가지 법원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법률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 어떤 것들이 우선 적용이 될 것인가, 어떤 것들이 중복될 때 어떤 것들이 우선 적용이 될 것인가,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이제 나타내는 것들을 이제 배울 건데, 우리가 크게 알 거는 이거 진짜 수십 번 할 거거든요. 법단 취계라고 해서요, 법령이 가장 먼저겠죠. 법령, 그 다음 우선 효력을 가지는 게 그 다음 단체 협약,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 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거는 막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뒤에 다 나와 있고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뼈대를 좀 잡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좀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 1번 보세요. 자, 정의 규정 보시면 노동법의 개념이에요. 정의 규정 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법에 노동법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노동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근로기준법이 있고 노동조합, 그죠? 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 뭐 근로자 근참법도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지만 노동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노동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지금 편안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샤프로 하나 좀 밑줄을 살짝 긋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 여기다 밑줄 긋고요. 이따가 로마자 4번에 노동법의 이념과 목적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노동관계? 그쵸? 임금이랑, 자, 사용자하고 임금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는 뭐를 해요? 노동력을 제공하겠죠? 그쵸? 이게 바로 노동관계예요. 근로 제공을 할 건데, 종속노동이죠? 종속노동인데, 자, 여기서 바로 이 나타내는 이러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들, 요걸 자체를 우리가 노동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노동관계겠죠? 노동관계입니다. 요걸 둘러싸고 있는 각각에 대한 법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바로 노동관계 법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이따 지우지 말고 요거 한번 적어 놓으시길 좀 부탁드려요. 앞에다가. 자, 로마자 2번 시민법과 노동법입니다. 자,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근대 시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로 밑줄 그세요. 소유권 보장, 계약 자유 및 과실 책임주의 여기다 밑줄 그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에 와서 지금에 있는 현대 시대의 노동법을 배우는 거는 과거에 근대 시민법의 아주 절대적인 원칙인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소유권 절대 보장이 있죠. 그죠? 소유권 절대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약의 자유 및 과실 책임주의. 이거 3개가 근대 시민법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자, 밑에 있는 네모 표시 좀 잠깐 볼게요. 시민법과 노동법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좀 볼게요.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시민법이랑 노동법이랑 좀 구별을 해놨는데 근대 시민법을 수정하고 보완한 게 바로 노동법이에요. 다시 근대 시민법을 수정 보완한 게 바로 노동법입니다. 그러면 수정 보완할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 사적자치가 있고, 그죠? 사적자치를 가장 기본 원칙으로 하고 노동법은 우리가 아까 정의 규정에서 배웠듯이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도록, 그죠? 최소한의 생활, 인간다운 생활, 그걸 좀 보장을 하도록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의 생활을 넘어가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이념이.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시민법에 있는 2번째 칸에 보시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이 있는데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계약이 자유인데요. 이 자유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 독립적이고 아주 대등한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여기서 개념을 했던 거는 사업주하고요. 근로자 개인하고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동등한 위치. 형식적으로 봤을 때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된다 그러면 어떠한 계약 내용이든 사실은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국가는 노터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독립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 철저하게 관철이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바로 아동노동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우리 근대 시민법 시대 때 아동노동. 아이들이 10살, 8살 되는 아이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요. 그죠? 왜요? 노동력은 정말 많았으니까.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가 싫다라고 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더 낮은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거야. 이게 바로 관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노동 착취라든지 장시간 노동에 대한 폐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저임금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해고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합의가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해고도 자유롭게 됐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과실책임주의 본다고 하면, 과실책임주의 본다라고 하면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주의 과실이 없어요. 사업주의 과실이 없어요. 그냥 뭐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이긴 하지만 뭐 사업주의 과실이라고 명확하게 하긴 어려워요. 그럼 그런 상태일 때는 사실은 과실이 없다라고 되면 그쵸, 산업재해 터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문제가 된 것들이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죠. 그죠? 시장 실패. 그래서 여기 있던 가장 문제점들이 폐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시장 실패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국가가 좀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사회법 원리가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요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지문으로도 나옵니다. 부정한 게 아니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노동법이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완하게 된 것들이 보시면 그래서 노동법을 우리가 사회법적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죠? 보시면 자, 인간다운 생활 실현 옆에 소유권, 이제 절대적인 소유권을 이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죠? 제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들어오는 게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최저 기준의 설정 있죠?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근데 노동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각각의 규제들, 각각의 보호 규범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법으로. 직접 사인들 간의 근로계약을 법으로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해고 제한도 들어오고요. 그죠? 요런 것들. 그 다음 최저 기준에 대한 설정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변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산재.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사업주가 과실 같은 것들이 없어도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요.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산재가 인정이 돼서 그죠? 산재로 이제 근로자가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단결활동의 금지. 요거는 시민법에 있어서 단결활동의 금지는 어떻게 보면 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독립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하나인데 왜 근로자들이 너네끼리 뭉쳐? 이거 굉장히 계약 자유의 철저한, 그죠? 철저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계약 자유에 굉장히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냐면 단결활동이 금지되는 거에 반해서요. 요거 금지되는 거에 더해가지고 이거 법으로 금지하고요. 처벌 규정까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법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법의 기본 원리에 되게 반하는 거라서 엄격하게 금지되었었어요. 그죠? 요런 것들이 이제는 노동 3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옛날에는 소극적으로 이제 그래 단결권 이런 거를 보장해 줄게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노동상권을 보호하는 그죠? 이런 식으로까지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 근대 시민법의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수정 보완해서 많은 이제 요 측면들을 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근대 시민법 원리는 형식적 평등의 원리였다면 이제 노동법의 원리는 실질적인 평등의 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하셨으니까 위에 로마자 2번 볼게요. 자,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즉 노동법은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등장하였다. 됐죠? 수정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부정 아닙니다. 부정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부정한 건 아니고 인정하면서 자본주의 그 다음 근대 시민법 인정하면서 보완이 된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노동관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속노동관계 볼게요. 자, 종속노동이다. 노동이면 노동이지. 종속노동이 도대체 뭐냐? 이거. 그죠? 여러분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다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할 때 다시 종속노동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의라고 보시면 밑줄을 긋게요. 자, 노동법은 밑줄 사용자의 지위 명령 여기다 밑줄 그세요. 샤프로. 샤프나 까만색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객관식 할 때 어떤 거 밑줄 그라는 소리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하실 거는요. 기출지문. 그 기출지문이 책에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기출지문은 웬만하면 주황색 형광펜이나 주황색 색연필로 체크를 하시고요. 다른 것보다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까만색이나 뭐 빨간색이나 상관없어요.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틀렸거나
내가 틀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이렇게. 자,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한다.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종속노동이 뭐냐?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종속 밑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지시 감독 밑줄. 아, 그럼 도대체 종속 노동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종속이 되는 거냐? 크게 보면 노동의 종속성이라고 해서 제목에 보세요. 양가로 1번에 인격적 종속 있고요. 양가로 2번에 경제적 종속이 있습니다. 아, 인적 종속하고 경제적 종속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지는구나. 요걸 볼 건데요. 바로 이거예요. 자, 노동력을 제공할 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요. 지시 감독을 받고요. 이거는 경제적인 거잖아요. 경제적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임금을 제공받으려고 그러면 그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경제적 종속의 측면이 있고요. 노동력을 제공할 때 노동력을 내가 제공하는 건데 나의 인격이랑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죠. 내가 사업장에 가서 가든 안 가든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업장이 지시 감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격적인 부분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바로 종속, 인적 종속이 나오는 겁니다. 인적 종속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종속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적이든 인적이든 똑같아요. 경제적 종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은 다른 거와는 달리 다른 뭐 상품이나 재화 이런 것과는 달리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인격적 측면이 붙어 있다라는 거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 종속, 인적 종속이 둘 다 이러한 측면들이 같이 있구나. 이게 바로 종속 노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인격적 종속성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적 종속이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1번 보세요. 신체 인격과 분리해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밑줄 그세요. 샤프로만 그세요.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 감독 여기다 밑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잖아요. 지시 감독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사용자가 이 지시 감독을 하고 요 관계를 지배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근기법이 규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근기법이 규율을 하게 됩니다. 즉 개별적 근로관계. 그죠? 요거 하니까 지시 감독하고 구체적으로 업무 지휘하고 뭐 근로 시간도 막 정하고 연장 근로 시킬 수 있고 하니까 개별법이 근기법이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조금 규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좀 더 중요시 되겠죠. 개별법 측면에서. 그죠? 개별법 측면에서 이 지시감독, 즉 인적 종속 측면이 조금 더 중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자, 오히려 노조법에서는요, 집단법 노조법에서는 이 경제적 종속이면 어떤 거예요? 이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노동력을 팔아서 노동력의 대가로 우리가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결정을 할 때 사실상 평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결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제적인 종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근로조건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노동시장에서부터 인정이 되는 그런 경제적 종속성을 좀 의미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경제적 종속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집단법 쪽에서 노조법을 필두로 하는 집단법 영역에서 조금 더 중시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 종속이라는 측면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기법상 근로자 할 때, 그러니까 노조법상 근로자 할 때 집단법 영역에서 이 경제적 이 종속 요소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는 판단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됐죠? 요거 나중에 노조법상 근로자성 할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경제적 종속 요거 2번 보세요. 반가로 2번 경제적 종속 요거 보세요. 자, 그냥 이건 눈으로만 보세요. 노동력을 팔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시한 거래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계약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조건을 실제 결정하기 전에 노동시장 진입부터 경제적 종속이 조금 어느 정도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이해가 가실 거고 검토 보세요. 검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에서는 밑줄 인격적 종속성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 왜요? 사용자가 직접 그 근로자한테 지시감독을 하니까.
됐죠? 자, 이렇게 고려해야 되나? 밑줄 그세요.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에서는 뭐예요? 경제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법의 입법 목적이랑도 이게 연결이 돼요. 하나 복습 한번 합시다. 밑에 깔아놓는 입장에서. 자, 근로기준법은 어떠한 목적을 가져요? 그죠? 근로자의 뭐 인간다운 생활, 그쵸? 실현하는 거 맞아요. 맞고요. 뭐냐면 최저 근로조건을 딱 규율을 해가지고요. 법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최저 근로조건만큼은 법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개별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조법은요? 노조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게 바로 핵심 포커스예요. 즉 우리가 이 노동 3권 보장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목적 이런 거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갈 건데요. 밑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법을 우리가 지금 이 교과서 말고요.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제가 지금 개별법, 집단법 얘기했잖아요. 개별법, 집단법.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법을 분류를 할 때 이건 제목만 적어 놓으세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요 협력적 노사관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만 더 할 건데 노동시장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노동시장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집단법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 자, 그래서 밑에다가 협동적 노사관계 이렇게 쓸게요. 협동적, 협력적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법률을 구분하기도 해요. 이렇게 법률을 구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개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1대1 관계, 즉 사장님하고 근로자하고의 1대1 관계, 마치 근로기준법처럼. 근로기준법에 우리 있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의 체결과 끝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들을 쭉 적어놓은 게 바로 근기법이에요. 그죠? 근로계약 체결의 문제, 시간, 임금, 휴일, 휴가, 해고, 근로관계 종료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게 다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그게 바로 개별법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근기법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태법 들 수 있어요. 근태법. 그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런 것들 등등등 들 수 있고 집단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단체에 관한 그런 법률들. 그래서 대표적인 법들은 노조법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법은 이거는 분류는 여기까지는 다 공통인데 여기는 뭐 요거는 또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교수님들 교과서에 있는 것들 다 공부 다 하는 거니까. 자, 노동시장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특별하게 이걸 똑 띄어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처럼 고용보험 제도처럼 사대보험 안에 있는 고용보험 제도처럼 얘는 어떤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단순하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거에 나아가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을 좀 관리를 하고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노동시장법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용보험법 같은 거,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관련한 그런 정책들 추진하는 거, 그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협동적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은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딱 그 단결권, 예를 들어 노동 3권 이런 걸 보장을 딱 강력하게 하게 되면 얘는 사실은 요 단결권 같은 것들은 그죠? 강력하게 하게 되면은 사용자하고 노동자 측이 좀 반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얘를 협동적인 노사관계, 지금은 많이 이게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좀 협동적으로 노사관계를 조금 이렇게 대립적인 위치보다는 협력하는 그러한 노사관계를 하고자 하는 게 근참법, 뭐 노사협의제도 같은 거, 노사협의제도가 나와 있는 근참법, 그죠? 요런 것들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법을 크게 노동관계 법들을 좀 분리해 보면 성격이 개별법, 집단법, 노동시장법, 협동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노동법의 이념과 목적 바로 들어갈게요. 로마자 4번입니다. 로마자 4번 노동법의 이념과 목적 볼게요. 자, 노동법의 이념과 목적 보시면 자, 제가 조문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죠? 조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조문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거 같이 볼 수도 있고 화면으로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자, 1조 워밍업이에요. 자, 1조에 보시게 되면 이거 근기법입니다. 위에 있는 거 근기법, 아래에 있는 거 노조법이에요. 자, 근기법의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헌법 몇 조인지 안 나와 있네요.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기준인데 여기 근로조건의 기준이 최저기준입니다.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리미트. 그죠?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국민 경제 발전이 목적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쵸? 그러면 이 근로조건의 기준이라는 거 뭐에 있냐면 우리 헌법이에요. 헌법 조문 제32조 제3항에 보시면 명확하게 근로조건의 기준은 뭐 하도록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이게 바로 헌법의 뭐예요? 32조 제3항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얘기하는 이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 인간의 존엄성을 정하도록 법률로 정한 게 바로 근기법이에요. 이렇게 정해서 결국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시키고 그 다음 국민경제 발전 꾀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노조법 볼게요. 노조법의 목적 보세요. 이 법은 또 헌법이 나와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 3권, 단결권, 그죠? 모일 권리, 단체 교섭권, 모여서 계약을 체결할 권리, 그죠? 단체 행동권, 체결을 위해서 행동할 권리, 요렇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 요거를 보장해가지고 뭐예요? 보장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장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이 보장하는 건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로조건 유지 개선. 그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향상 요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수십 번 얘기할 겁니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요거를 도모하는 게 바로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요걸 해서 도모하고 그 다음 노사관계가 뭔가 협력적인 아까 노사관계 얘기했잖아요. 노사관계, 자치.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가지고 노동쟁의, 분쟁을 이렇게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유지하고 뭐예요? 결국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국민경제 발전은 둘 다 나오죠. 됐죠? 둘 다 나오고 자 여기서 나오는 헌법은 몇 조예요? 헌법 제33조에 있는 유명한 조항 헌법 33조 1항에 있는 노동 3권을 얘기합니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 그러면 노동 3권은 누구한테 보장되는 거예요? 근로자죠. 자 여기다가 모든 국민 아닙니다. 모든 국민 아니에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조문을 그냥 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인지 몰라요. 그죠? 근로자한테 인정되는 거예요. 근로자는 뭐 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노동 3권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들은 전부 다 헌법 조항에서 그죠? 헌법 조문의 헌법 조항의 이념들을 다 가지고 구체화를 시킨 법률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밑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문에다가 책 교과서에 헌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적어 놓으세요. 근기법은 32조 제3항. 그죠? 요거 근로조건의 기준 거기 정확하게 있는 거고 노조법 제1조는 헌법 33조. 그죠? 33조 제1항에 있는 거예요. 그거 헌법에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노조법에는 거기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요거는 입에 붙여서 툭 치면 나와야 돼요. 2차 때 당연하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당연히 뭐 법전에 있긴 하지만 법전 찾아가서 막 볼 거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외운 건 써야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로 체크해 드릴 거. 둘 다 국민경제 발전은 목적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본문 봅시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실현 여기다 밑줄 그시고요. 맞죠? 그죠? 요거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 요걸 기본 이념으로 하는 거고요. 자, 종속 노동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편하게 보세요. 개별 근로관계에서의 국가 개입 뭐예요?
최저 기준 안 지키면 국가가 개입하잖아요. 노동청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거 하는 수단과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집단적 사적 자치 보장. 요런 수단을 통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하는 요거까지만 하고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임금을 제공하고요. 임금을 제공하고 그 다음 노동력. 그죠? 근로 제공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로 제공을 하죠. 자, 근로 제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노동관계라고 했는데요. 이 노동관계를 규율을 하는데 이 노동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제 잘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용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사용자가 있는데 애초에 이 사용자하고 경제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어서는 시소가 이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게 바로 집단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주가 있다 그러면 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이 시소의 대등성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개별법, 이게 바로 집단법. 그래서 헌법 32조에 있는, 그죠? 32조에 있는,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 3권. 그 다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 최저 기준을 설정해줘도 국가가 개입을 해주고, 그 다음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대를 해서 단결을 해서 혼자 싸우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히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시키는 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자발적인 단결체인 노동조합, 그죠? 노동조합을 뭐 위시로 하는 근로자들의 노동 3권에 관한 요 법이 이렇게 보완을 함으로써 이 실질적인 대등성을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릴 때 시소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이 기울어진 시소들을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요 집단법과 개별법이 보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보완 작용을. 됐죠? 이 개별적 근로조건을 올리기 위해서 집단적인 이 힘을 발생을 시켜서 개별적 근로조건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보완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요. 첫 번째 워밍업 끝났고, 자, 단순하게 뭐 여기 이해해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노동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해보다 이제 실제 출제되는 것들 이제 객관식 위주로 이제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